기사님, 기사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좀 태워주세요. 수영복 차림의 두 여성을 보게 된 버스 기사는 너무나 놀라게 되는데요. 두 여성은 도대체 왜 수영복 차림으로 아스팔트를 걷고 있을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새벽 1시 30분 명동 한복판의 마지막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하루의 마지막 운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철 48살의 시내버스 기사인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죠. 오늘도 어김없이 술 취한 승객들과 야근에 지친 직장인들을 태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던 그 순간 정류장 앞쪽에서 기묘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여름 밤임에도 불구하고 수영복을 입은 두 명의 여성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이런 도심 한복판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둘 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은 하얀색 원피스 수영복을,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성은 검은색 투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둘 다 맨발에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이런 복장의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젊은 여성의 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이 번져나왔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결국 저는 마음을 정하고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두 여성이 서둘러 올라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버스들은 모두 그냥 지나갔는데, 죄송해요.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성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버스를 타게 되어서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저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듯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가방이나 지갑 같은 소지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이요.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교통카드도 현금도 없어서 저는 강남구 청담동인데 나이가 많은 여성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지갑을 잃어버려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대충 짐작되었거든요. 아마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일단 탑승하세요. 요금은 나중에 생각하죠. 저는 마음을 정하고 말했어요. 두 여성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의 눈에서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거의 승객이 없어서 조용한 운행이 될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두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런 새벽 시간에 한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보다 젊은 여성의 눈에서 본 그 절망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15년간 버스를 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밤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일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버스가 한강대로를 따라 달리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두 여성을 계속 살펴보았어요. 둘 다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표정들이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니 나이가 많은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한강에서, 네, 나이가 많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한강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죠. 맞아요. 젊은 여성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둘 다 이런 꼴이 되어서 만나게 되네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물어보았어요. 실례지만 이 시간에 한강에서 수영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젊은 여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서예요. 22이고 그냥 답답해서 물에 들어갔는데 옷이랑 가방을 둔 곳을 까먹어 버렸어요. 아니, 사실은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은 그냥 모든 게 싫어서 한강에 갔거든요. 취업 준비한 지 3년째인데 계속 떨어지고 부모님은 실망하시고 오늘도 또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나이가 많은 여성이 윤서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미경이에요. 36살이고요. 저도 비슷해요. 아니, 좀 다르긴 하지만 미경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거든요. 15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없이 한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냥 물에 뛰어들었죠. 저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말 힘든 상황이었구나 싶었어요. 윤서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아직 연애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결혼하고 15년을 산 분이 그런 일을 겪으시다니. 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젊을 때는 좋을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더 막막해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아니에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6이면 아직 젊으세요. 저는 22인데도 이미 인생이 끝난 것 같거든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각자 다른 나이, 다른 상황이지만 똑같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미경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이런 늦은 시간에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지 말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솔직함에 감동받아서 입을 열었어요.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10년 전에 딸을 잃었거든요. 교통사고였는데 그 후로 아내와도 헤어졌고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버스만 몰고 있죠.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모두 힘든 일이 있었네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다니. 저는 문득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사람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새벽에 만나게 되다니. 버스가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지난 3년을 돌아보는 듯 했어요. 언니, 저 정말 바보인 것 같아요. 윤서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만 지원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죠. 근데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견기업도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지원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미경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면접까지는 가본 적이 있어요. 있죠. 몇 번은 갔어요. 윤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결혼 계획은 언제쯤 있느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야근을 할 수 있느냐? 정작 제 능력이나 전공과 관련된 질문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백미러로 윤서의 표정을 보았어요. 22의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의 벽을 너무 많이 경험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떨어졌구나. 윤서가 계속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면접도 잘 본 것 같았고, 면접관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딸 똑똑하니까 금방 좋은 곳에 취업할 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취업 얘기를 꺼내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윤서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동기들은 이미 다 취업했어요. 대기업, 공기업, 좋은 곳에 다들 들어갔죠. SNS를 보면 회사 생활하는 모습들을 올리는데 저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미경이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언니는 어떠세요? 15년 결혼 생활이면 정말 오래된 건데. 미경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 꿈을 포기했어요. 무슨 꿈이었는데요? 윤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요. 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결혼 전까지는 작은 브랜드에서 일했어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죠.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남편이 원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자기가 충분히 벌 테니까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요. 윤서가 미경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해지더라고요. 미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했어요. 미경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살았죠. 그 사람 회사 일 도와주고, 그 사람 친구들 모임에 따라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15년 동안 제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각자 다른 상황이지만 둘 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 사람이 회사 후배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 후배는 제가 아는 애였거든요. 28살이고 예쁘고 똑똑하고 제가 15년 전에 포기한 모든 걸 가진 여자였어요. 윤서가 미경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순간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와 아내도 딸이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두 사람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라는 딸이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그 아이 때문에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졌죠. 그런데 딸을 잃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버스가 여의도를 지나 강남 방향으로 향하면서 윤서가 갑자기 미경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혹시 남편분이 어떤 회사에 다니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요? 그냥 궁금해서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혹시 대성그룹은 아니죠?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남편이 대성그룹 인사팀 부장이거든요. 저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우연이 아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서가 입을 벌린 채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그럼 김태영 부장님이세요? 맞아요. 미경이 놀라며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알아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지난주에 대성그룹 면접 봤거든요. 그때 면접관 중에 김태영 부장님이 계셨어요. 미경도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당신이 그 지원자 중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이상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김태영 부장님이. 어떤 질문이요? 미경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결혼 계획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결혼할 건지,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요. 미경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야근이나 회식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젊은 여직원들이 야근을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런 질문들이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경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어땠어요? 다른 분들은 괜찮았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전공이나 경력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회사에 대한 관심도 물어보시고, 그런데 김태영 부장님만 계속 그런 질문을. 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미경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면접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불합격이요. 윤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통보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한강에 갔던 거예요. 너무 좌절감이 커서 미경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혹시 면접 볼 때 다른 여자 지원자들도 많았나요? 네, 많았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나이가 어린 여자들한테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남자 지원자들이나 나이가 좀 많은 여자분들한테는 업무 관련 질문만 하시고 미경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 남자가 그러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윤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미경이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식으로 면접을 보고 있었다니. 젊은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제가 본 그 여자, 우리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도 회사 후배거든요. 인사팀에서 일하는 윤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그 여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미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젊고 예쁜 여직원들만 뽑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세 사람이 이렇게 만난 것도 윤서와 미경의 남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언니, 윤서가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미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동안 그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런데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다행이라고요. 미경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윤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떨어진 게 제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요. 물론 억울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을 탓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미경이 윤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뭔가 해야겠어요. 미경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가는 시간, 저는 버스를 한강공원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두 여성을 각자의 집에 바로 데려다 주기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윤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오늘 밤 같은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15년 동안 버스를 몰면서 이런 만남은 없었어요. 미경이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제 남편과 윤서 씨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제 자신을 탓하며 살았을 텐데. 저도 그래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윤서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한강변 도로를 따라 달리며 입을 열었어요. 저도 오늘 밤 여러분을 만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떤 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제가 딸을 잃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해왔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 혼자 살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또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윤서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딸은 몇 살이었어요? 13살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밝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꿈이 많았죠. 어떤 꿈을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였어요. 저는 지연이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어떨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고, 어떨 때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분명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서 제가 무너졌어요. 왜 하필 우리 딸이어야 했는지,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거든요. 미경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분과도 헤어지신 거예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다시 시작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했어요. 그럼 지금은 혼자세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네. 10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 여러분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미경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지연이가 꿈꿨던 것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서가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오늘 저희를 도와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버스 기사들은 저희를 태워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윤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대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언니 남편 일 말이에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분명 같은 피해를 봤을 텐데. 미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짓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미경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그 사람 옆에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저도 도울게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면접에서 들은 이야기들, 다른 지원자들 연락처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각자의 상처로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일출이 완전히 떠오른 새벽 4시, 저는 버스를 한강변 카페 앞에 세웠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카페였지만 야외 테이블들이 있어서 잠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죠. 세 사람이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 일을 진행하면 이혼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텐데. 미경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이미 끝난 결혼이에요. 오늘 그 장면을 본 순간 이미 결정된 거죠. 근데 그냥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윤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포기했던 모든 것들, 제 꿈, 제 커리어를 포기하면서 그 사람을 믿고 살았잖아요. 미경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 같은 여성들을 무시하면서 젊은 여성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미경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면접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부당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미경이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고 서로가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성그룹 같은 큰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윤서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무서워요, 솔직히. 만약 실패하면 저는 아예 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미경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두려워요. 이혼하고 나면 혼자 살아야 하는데 15년 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딸 지연이를 떠올렸어요. 만약 지연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랐을 텐데. 아저씨, 윤서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어요. 저는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아저씨께서는 상관없는 일인데.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실무적인 부분을 물었습니다. 미경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일단 제가 남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증거를 찾아봐야 해요. 그리고 윤서 씨가 말한 다른 면접자들도 연락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고, 저는 법적인 부분을 알아볼게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대학교 동기 중에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조언을 구해볼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격려했습니다. 그럼 저는 뭘 도와드릴까요? 아저씨는. 미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희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더 많은 피해자들을 찾게 되면 만날 장소도 필요할 텐데.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버스 차고지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를 쓰시면 돼요. 정말요? 윤서가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확실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미경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15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요. 저도요. 윤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취업 때문에 위축되고 싶지 않아요. 제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고 싶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세 사람의 새로운 도전도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큰 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 사람 모두 상처받지는 않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제 사무실에서 만나 증거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미경은 남편 모르게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고, 윤서는 면접을 함께 본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여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밤도 세 사람이 사무실에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인쇄된 서류들과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윤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 면접 본 김혜진 씨도 똑같은 질문들을 받았대요.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 김태영 부장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다고 해요.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남편 휴대폰에서 이런 걸 찾았어요. 화면에는 여러 젊은 여성들과의 메시지 내역이 있었어요. 내용들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차마 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성희롱이에요. 윤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이 모은 자료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경 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남편분이 알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들켰어요. 미경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제가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걸 들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협박하더라고요. 미경이 말했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못 받을 거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르냐고 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미경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윤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변호사 친구예요. 윤서가 말했어요. 내일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도 소개해 준다고 하고요. 정말요? 미경이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연락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미 노동청에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우리랑 합류하고 싶다고 해요. 저는 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진전을 이룬 것에 놀랐어요. 처음에는 막막해 보였는데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미경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저씨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걸 다시 찾은 것 같거든요. 무엇을요? 윤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딸을 잃고 나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여러분을 만나면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경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가 처음에 저희를 태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때 미경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결정이요? 저와 윤서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언론에 공개할지 말지요. 미경이 말했어요. 변호사나 노동청을 통한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온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윤서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무서웠겠지만 우리는 함께잖아요. 저는 두 사람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변호사와 상담하고 시민단체와도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공개도 신중하게 준비해서요. 새벽이 되어서야 세 사람이 사무실을 나섰어요. 밖에는 또 다른 일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미경과 윤서, 그리고 저는 함께 긴 싸움을 해왔고,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대성그룹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김태영 부장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이 나온 날이었거든요. 세 사람은 여전히 제 사무실에서 만나 그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윤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미경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6개월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서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취업 소식은 들었나요? 윤서가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공정 채용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 사건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셨대요. 정말 잘 됐네요. 미경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채용 차별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윤서가 자신의 아픈 경험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어떠세요? 저는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미경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은 마무리됐고 지금은 여성인권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성인권 상담소요. 윤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미경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제 경험담을 듣고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멋져요. 윤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미경이 수줍게 말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어요. 야간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와, 정말요. 윤서가 박수를 쳤습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경이 밝게 웃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두 사람의 변화를 보며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문득 제 자신의 변화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어떠세요? 미경이 저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사실 큰 결정을 하나 했어요. 무슨 결정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버스 운전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요? 윤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봉사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미경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저씨, 정말 좋은 일이에요. 지연이가 꿈꿨던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딸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분명 잘하실 거예요. 윤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저희를 도와주신 것처럼요. 그런데 말이에요. 미경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요. 미경이 제안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확인하고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도와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윤서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여러분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매월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6개월 전 그날 밤 절망 속에서 만난 세 사람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만드는 일을, 미경은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을, 그리고 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한강에서 일어난 우연한 만남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절망의 순간에도 누군가와의 진정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